네,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진로진학 아카데미 강연을 맡은 교사 김용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사실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순간들, 그 다음에 처음 발령 났을 때 그 교사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교사가 돼서 제가 활동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순간들까지 다양한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래의 제 후배가 되겠죠? 그리고 진로 진학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일 텐데 그 순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사다리이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현재 과천 청계초등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교사 경력은 7년입니다.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하지만 밀도 있게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다양한 그런 활동들, 경험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진학을 했고요. 1, 1학번이었고 15학년도에 이제 졸업을 해서 교사의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인교육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학교육과 나왔거든요. 이게 은근히 과가 이건 과외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 선택할 때 수학과를 가신다. 그럼 수학 과외는 다 내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 진로교육 일정을 한번 짜봤는데 여기 보면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때문에 보통은 이제 9시 10분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8시 50분부터 40분 단위로 한 교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블록 타임제라서 쉬는 시간 없이 1, 2교시 쭉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20분 갖고 나서 이제 3, 4교시, 5, 6교시 이제 수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학생의 마음으로 처음 교사가 된 순간 그리고 기억들을 한번 저의 나름대로 한번 떠올려 보고요. 두 번째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보냈던 저만의 4년들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3교시는 이제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아마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4교시는 제일 중요하죠. 교사의 직업 만족도와 이제 꿀 정보, 뭐 예를 들어 월급이라던가 연금이라던가 방학 때는 뭐예요? 기타 등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꿀 정보를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5교시는 이제 교사가 됐으면 이왕 그냥 무난한 교사가 아니라 나만의 특색 있는 교사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색 있는 교사가 되는 방법을 이제 5교시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리의 의미로 좋은 교사는 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됐을 때 그 미래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1교시입니다. 처음 교사가 된 순간 그리고 기억입니다. 제가 처음 발령이 났을 때 되게 묘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슬리퍼 신고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쫄래쫄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저보고 이제 학교 가서 수업을 하래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저는 원래 살고 있는 데는 과천이었어요. 근데 발령지가 평택으로 이제 첫 발령을 나게 됩니다. 이제 과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제 사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게 돼요. 이제 정장도 입고 이제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학교를 딱 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저를 환영해 준다고 전교생이 모였는데 전교생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는 8명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첫 발령지가 여러분들이 흔하게 다녔던 그런 뭐 20명, 30명의 학급이 아니라 단지 그냥 8명에 있는 소학급의 농촌학교에 처음 발령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첫 발령에다가 학생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작은 규모의 학급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었죠. 그다음에 발령 났을 때 제 과목은 과학, 실과, 도덕, 체육 전담 교사로서 3, 4, 5, 6학년을 다 가르쳐야 되는 좀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 첫 시작으로 이제 제가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느낀 건 뭐냐면 작은 학교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좀 눈에 띄게 봐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뭐 행동이라던가 성향 특성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순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당탕탕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업도 우당탕탕,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있는 업무도 우당탕탕, 선생님들 간의 관계에서도 우당탕탕하면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약간 부끄러운 순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초임 시절에 부끄러웠던, 그다음 우당탕탕했던 순간들을 이겨내고 결국엔 7년 차에 능숙한 교사가 되기까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첫 번째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교사가 되면서 느낀 거는 교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어느 순간에 교사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생님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교단에 서서까지 여러분들의 수많은 경험과 그런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라는 교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대학 시절에 보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교사의 모습을 갖게 됐나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5학년 때 처음 받았던 통지표예요. 이거는 제가 5학년 지금 담임 교사인데 항상 애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성적표가 화려합니다. 지금은 사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매우 미흡 이렇게 성적이 나오잖아요. 거의 저는 이게 성적표를 보면 알겠지만 보통, 매우 미흡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 종합의견을 보면 보통 이렇게 써주시기 쉽지 않은데 아주 수업이 매우 산만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관심이 적어서 성적이 부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시절은 부진하였어요. 보통 흔히들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 학창 시절 때 정말 엘리트처럼 보냈고 뭐 학교 임원들도 해봤고 그런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항상 혼나고 부진하라고 이렇게 질책받고 했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초등학교도 가뜩이나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창 시절의 기억을 넘어서서 이제 제 가정적인 부분에 들어오면 사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원래도 안 했지만 좀 핑계인가요? 가정환경 형편상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 거의 잠자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뭐 게임을 하거나 너무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밤새서 이제 놀거나, 그 다음에 다시 학교 가서 자고, 그런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오니까 이거 성적표 보면 좀 뿌듯해요. 여기 아래 보이나요? 양양, 가가, 그래서 체육은 우였어요. 그 다음에 미, 양, 가, 미. 이런 식으로 제가 전교생 중에 540명 중에 524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사로서, 그리고 교사가 됐을 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어떤 학창 시절 때 내가 배웠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사실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생활을 해봐야 야 이런 행동이 바른 거야 라고 잘 지도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썼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뭐 교무실에 약간 저는 체벌이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엎드려 뻗쳐를 한다거나 아니면 맞는다거나 거의 그런 시간에 많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맨날 혼자 집에 있다가 군대를 가니까 옆에 누군가 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극복이 됐고 전역하자마자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에 대한 동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의 낙이 이제 친누나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고 자랑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친누나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서 이제 수능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교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내린 게 자랑했던 거 한번 들어드리자라고 시작했던 게 바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를 가는 게 목표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바로 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본 건데 처음에 봤을 때 성적은 수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세대랑 점수가 똑같아요. 다 100점, 100점 막 이럴 때 국어는 40점, 수학은 30점, 영어는 한 뭐 25점 이런 식으로 갈 데학이 없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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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정말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노력하면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척척 이뤄내는데 저는 한 번에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저만의 실패의 경험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어떤 귀중한 노하우가 생겼다 보니까 수많은 좀 부진 학생들 그다음에 이런 학교 현장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사례이자 산 증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제 최종 성적은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잘 나왔었어요. 3년 반 동안 공부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제 결국 경인교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마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늦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흔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 공부했던 순간이 24살이었습니다. 24살부터 27살 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없고 휴대폰도 없이 정말 공부 하나에 매진해서 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정말 수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제가 당시 공부했었던 그런 노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자극을 받아서 경인교대에 당당하게 입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결국에는 정말 불굴의 의지로 경인교대에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시는 뭐냐면 경인교대에서 보낸 4년간의 경험들입니다. 이제 제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셨다면 이제 경인교대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나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인교대가 좋은 게 뭐냐면 해외교육봉사를 보내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한 50%를 지원해줘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가 네팔, 뭐 말레이시아, 몽골 같은 다양한 해외 문화를 경험해보고 그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수업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게 뭐가 좋냐면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일단 제 스스로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을 제대로 성실하게 안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열정 있고 노력 가득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순간 한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잠깐 만난 인연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교사가 됐을 때도 역시 그 열정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계속 교사로서 자극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에 대한 어떤 깊은 가치관을 세울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팔 해외 교육 봉사를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뭐냐면 네팔의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학교를 이런 판자촌에 있는 곳에 다닐 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 뭐 폐기물 쓰레기장 옆에 집을 세워놓고 근처에 있는 판자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교육봉사를 가는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네팔 현지 학생들에게 막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현지말을 할 수 있지도 않고 이 친구들도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뭘 가르쳐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안녕하세요 라던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주면 사실 먹을 거라도 얻는다거나 뭐 관심을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조그만 몽땅 연필을 가지고
다 찌그러진 눅눅한 종이에다가 제가 알려준 한국어 단어를 10개를 배운 대로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자마자 그 단어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더라고요. 이 학생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었죠. 전 그러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건 얼마나 내가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교사로서 내가 이끌 수 있는 건 이런 어려운 학생들,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을 이제 원래의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겠구나라는 어떤 깊은 교육적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두 번째 깊은 가치관을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제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 속에서의 문화, 역사, 다양한 생활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역사 수업이나 이제 세계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 자료 하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유발이 돼요. 어떤 교육적 자료로서 내가 그런 다양한 여행지를 다녀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꼭 오세요.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도 좀 우울증이 심했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재수학원 다니면서도 많이 지쳤고 그다음에 저는 학비를 벌어야 해서 과외를 막 5개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닝이 와가지고 나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태국을 2주 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2주 동안 중에서 한 5일 동안은 거의 호텔에서 자거나 멍 때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쉬라니까 너무 심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술 전공한 친구들은 미술을 그려도 되고 음악 전공한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해도 되는데 나는 교사인데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태국 현지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무작정 제가 태국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짧은 영어로 내가 이거 혹시 참관 수업 해도 되겠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수업을 1시간만 해봐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면 태국 현지 학교의 모습이 은근히 초등학교인데 어떤 교복도 갖춰져 있기도 하고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조 선생님이 계셔서 코어 티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의 결손에 있는 친구들을 좀 보완해 준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 태국 아이들은 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도 같이 병행해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태국어만 알고 영어는 모르는 애들이 1학년 때부터 국어라던가 수학 문제에 영어가 실려 있다 보니까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육과정상 무리하게 영어를 도입하는 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사라는 게 뭔가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직업인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이건 빼놓을 수 없죠. 교생 실습 갔을 때예요. 와, 저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첫 마디를 해야 되지? 이제 교생 실습을 가면 내가 이제 선배 선생님 아래서 담임 교사 역할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수업 안을 짜서 직접 수업도 해보고 애들 생활 지도도 해보고 일기장 검사부터 시작해서 숙제 검사, 기타 등등 독서록에 편지 써주기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한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했고 어려움과 더불어서 재밌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많이 났는데 제가 2학년 때 교생 실습을 맡았던 학년이 3학년 1반이었습니다. 이 3학년의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줍니다.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두꺼운 스티커예요.
애들 다이어리에 보면은 스티커를 아주 빼곡하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줘요. 근데 제가 교생 선생님만 일하는 이유만으로, 그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스티커들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다음에 그거를 표현해주는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제 교생 실습 이름표에다가 그 스티커들을 다 붙여놓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은근히 좀 자랑이 돼요. 이제 여러 교생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티커를 몇 개 받았냐, 약간 그게 이제 자랑하는, 그리고 내가 좀 으스대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교생 실습이 끝났을 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분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라고 거의 1주차 때부터 마지막 3주차 때까지 노래를 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가장 원하는 걸 한번 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분식집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돈을 계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씩 30명이면 3만 원을 주고 제가 오른쪽에 만든 저 쿠폰을 학생들이 가져다 주면 분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저 분식집에 있는 쿠폰을 나눠줘서 아이들이 그 분식집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연락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면 잘 가르치는 교사를 첫 번째로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한순간을 만들어줬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연락이 올 때마다 뭔가 내 교육관이 맞구나, 그리고 뭔가를 잘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3교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갔을 때 정말 FM대로 수업을 하는 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순간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뭘 먹고 있냐?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저는 실과 요리 시간에 치킨을 튀겨버렸습니다. 정말 제 옷을 벗을 각오로 이제 튀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농어촌 학생의 특징들이 뭐냐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이 변하지 않고 인원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쭉 학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6학년 때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 학생은 좀 키도 크고 좀 살집도 있고 이제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였는데 중간에 와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다 보니까 친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놀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무시하기도 하고 따돌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실가 시간에 저는 볶음밥 만들게요. 선생님 저는 샌드위치 만들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쭈뼛쭈뼛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 치킨을 튀기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치킨? 그래서 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치킨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다시 꾹 깊은 한숨을 쉬더니 선생님 저는 치킨 꼭 튀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튀기고 싶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 치킨을 튀겨서 친구들이랑 수업 시간에 맛있게 먹으면 뭔가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많은 좀 고민해 봤어요. 이걸 튀기게 해줘야 돼 진짜? 제가 아무리 말썽을 부렸어도 수업 시간에 치킨을 튀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치킨을 튀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튀겨냈어요. 그래서 이 튀겼을 때 당시에 저는 교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치킨 튀기겠습니다 하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몰래 튀겼는데 역시 몰래라는 건 없더라고요. 이 교무실이 옆에 있었는데 그 기름 냄새가 2층까지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내려와서 치킨을 한 덩이씩 다 맛을 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실과 요리를 하는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요리하는 순서를 알아보고 하나하나 정말 정석대로 하는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업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 형태의 모습도 충분히 수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식대로의 수업 방식으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농어촌학교에서 다음 학교로 갔을 때는 체육전담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 또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여기 군복을 입고 있거든요. 만우절날 한번 애들을 좀 놀래키겠다라고 해서 군복을 입고 학교를 갑니다. 제가 좀 이렇게 유해 보이고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나름 군대에서 유격조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우절날 군복을 입고 애들을 정말 사정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잖아요. 체육 선생님이니까 뭔가 재밌는 축구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 유격 훈련하면 온몸 비틀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자기들이 한 번 더 하겠다고 이제 막 소리를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재밌어 했고요. 저는 첫눈이 오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무조건 뭐 눈사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눈싸움을 한다거나 겨울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뭐 글쓰기도 하고 어떤 미술도 그리고 이런 활동 속에서의 교육을 녹여내는 것으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년을 끝내고 다음 학년을 가거나 졸업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좀 장문의 편지를 남겨주는 편입니다. 각각의 학생들의 뭐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편지를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이 편지를 받으면 아이들도 앞에 있던 그런 재미난 수업들 그리고 딱딱했던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들에 어떤 감정이 생기고 입체가 생기고 좀 더 그걸 되돌아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좀 칭찬해주고 전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도 저는 이게 수업을 보다 보니까 흔한 거는 별로 안 하나 봐요. 체육대회도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뭐 부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8개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공을 10개를 뭐 튀겼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성공의 보상으로 엽전을 나눠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팀으로 다니면서 엽전을 받으면은 옛날 과자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슬러시를 이용해서 사 먹는다거나 하는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과학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과학을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떤 부스 활동으로 각각의 뭐 베르누의 원리라던가 이런 압력을 통해서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다거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순간순간 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어느 것이든 시도해보는 그런 교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재밌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교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교시는 이제 교사의 직업 만족도와 꿀 정보입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아까 3교시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수업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교사의 이 월급과 연금, 그다음에 방학 때는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국경, 수사과, 은미체실, 도덕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과목이 있고 심지어 학년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전문성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은 내 전공 과목이 한 과목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는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학년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취약한 과목까지도 커버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뭐냐면 아이스크림이라는 사실 이 사설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과목에 대한 모든 학년에 대한
어떤 수업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수업 자료, 수업 지도안들이 다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스크림을 켜서 수업을 하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순서가 동기유발,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제시, 활동 1, 2, 3, 그 다음에 정리, 다음 차시 예고 같은 그런 틀에 맞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내 입맛대로 수업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두 번째인 인디스쿨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우리 전국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의 능력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각 과목 학년마다 자신이 맞는 수업 자료를 여기에다가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든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좋아요나 조회수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어떤 질 높은 자료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준 사이트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지식 전달을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좀 놀이형으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자료가 그 나의 교육적 취향에 맞는 자료들이 여기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디스쿨 사이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 이제 애들이 수업만 할 수 없잖아요. 뭐 보충 문제를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학교 숙제를 내준다거나 할 때 학습지가 필요하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T셀판은 과목별로 어떤 보충 문제나 뭐 학교 숙제 같은 걸 내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준별로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업 준비가 막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거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 자료들을 보고 부드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는 그런 센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가장 매력을 느끼실 텐데 초중고 학생의 희망 직업을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보면 초등학생은 교사가 3위,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에는 역시 압도적으로 교사가 1등을 차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교사라는 직업이 왜 매력적이냐? 바로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월급과 연봉을 보고 그다음에 연금을 살펴보면 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호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사가 되자마자는 구호봉에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8만 원이 여러분들이 신규 교사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이에요.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사실 통장에 딱 찍혔을 때는 아쉬웠어요. 저는 교사가 좀 늦은 나이에 되기도 했고 친구들은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그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뭐 밥 살게 했을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얻어먹었어요. 내가 한 10년만 버티면 내 월급이 늘어날 거야 라고 조용히 버텼죠. 그리고 저는 이제 9호봉부터 시작을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2년의 가산을 붙어가지고 이제 11호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교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11호봉부터 시작해서 7년이 되다 보니까 저는 호봉이 18호봉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월급표를 보니까 287만 원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정근수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설날 추석 보너스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돈을 붙으면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31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니까 이제 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호봉은 저희가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18호봉이지만 계속 교사를 근무하다 보면 언젠가는 40호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교사의 메리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경력만 쌓기만 하면 점차 연봉이 늘어난다. 호봉이 늘어난다.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대기업 갔을 때 2년 하면 이직을 생각하고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딱 여러분들이 신규 교사의 몇 년만 버텨내면 달콤한 월급 통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첫 번째 매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학은 보통 어떻게 보내냐면 방학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할 때 보통은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여름방학, 그 다음에 1월 초에서
2월 초까지가 이제 겨울방학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교사라는 직업 외부에서 봤을 때 야, 방학 동안 너무 꿀 빠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감정 직업이에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에 있는 친구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면 정신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제 감정적으로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학이라는 쉼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해외를 다니면서 어떤 교육 자료를 찾는다거나 어떤 경험을 쌓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색이 있는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면서 다닐 수도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장점이 또 방학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누릴 수 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한번 누워있는 경험. 여러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사실 많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Q&A 시간에 된다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5교시는 뭐냐면 특색 있는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교사가 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하니까 그냥 교사 안 할래.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한 겁니다. 교사 자신의 색깔을 찾아라 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초등학교와 대학교 때 경험들을 나열한 이유가 바로 이 특색 있는 교사가 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특색이 없어요. 누구보다 잘하는 게 없고 누구보다 아는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어렵고 교사로서의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운 좋게도 저는 첫 발령지, 아까 그 농촌 학교에 발령 받았을 때 교장 선생님이 좀 정보기기,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촌 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이 오기도 되게 드물고 젊은 교사가 있는 경우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거의 수행비서처럼 끼고서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다 시키십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분해해가지고 재조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연수를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워서 수업을 해보라던가 기타 등등 다양한 모든 일들을 다 해보도록 저에게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그때 했을 때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심할 경우에는 9시, 10시까지 그거를 배우고 뭐 행사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힘든 거를 한 템포 쉬고 나니까 저만의 조금의 관심사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문과를 나왔지만 이공계열 쪽의 취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 진짜 꿈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런 이공계, 좀 기기를 만든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 제 특색을 찾은 게 아니라 선배 교사들의 어떤 조언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기회를 제시해 주는 거에 참여하면서 타인에 의해서 저만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의 교사로서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열심히 키워가서 이제 제가 아는 것이 많아졌으니까 아이들이랑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지역 평생학습 축제에 나가서 이제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른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체험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외 문화 교류라고 해서 이제 필리핀 학생을 홈스테이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나 이제 미래의 과학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제 스타일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사했을 때 FM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부스 활동이나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특색이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전공이 생겼을 때 그런 부스 활동을 제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제가 해외문화 교육봉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학생을 홈스테이로 초대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고
부진하였다 보니까 교사가 되고 나서 그 부진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들이 생겨서 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제가 살아온 일생이 한 교사의 특색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성공적인 경험이었든 실패의 경험이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살아온 특색에 맞게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교사가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진아가 나름 좀 자랑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뛰어난 교사가 정말 뛰어난 교사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교사가 정말 뛰어난 교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가 될 때 그리고 지금 진로를 고민할 때 지금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교단 못 쓸 것 같아. 나는 소심해. 말을 잘 못해. 누군가 앞에 있으면 덜덜덜 떨려. 나는 나만의 색깔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부모님이 교사 되라 그래서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경인교대에서 만들어주고 주변 선배에서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살았던 세월들이 여러분들을 멋있는 교사로서 만들어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6교시입니다. 좋은 교사 그리고 미래 교사의 역할이에요. 저는 좋은 교사라는 걸 지금껏 1교시부터 5교시 수업까지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결국엔 좋은 교사인 것 같아요. 저 처음 했을 때 욕심이 많았거든요. 아까 그 농어촌 학생들한테 야자를 시켰어요. 10시까지.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하루에 3장씩 풀게 하니까 그 6학년 학생이 졸업했을 때 수학 문제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제 혼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생각보다 늘지 않더라고요. 중학교에 갔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교사가 되려고 억지로 꾸미기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그 학생들은 변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열정을 갖고 노력을 갖고 뭔가에 호기심을 갖고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식 날이 마침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뭐 개인 휴대폰 번호라던가 이것저것을 다 사생활을 좀 공유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엔 카카오톡에 생일이 뜨잖아요. 제 생일을 체크하고 나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교육적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따랐구나 라는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요. 아까 뭐 눈싸움을 한다거나 눈사람을 만든다거나 뭐 만우절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그런 거를 더 다양하게 저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벚꽃나무가 폈을 때 첫 뭐 목련이나 벚꽃 폈을 때 사진을 찍는다거나 학생들이 생일일 때 한 명 한 명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해준다거나 그 개인을 존중해주고 내가 학급에 뭔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좋은 교사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없을 때도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제 부족한 점을 보기보다는 저의 장점을 봐주고 저의 매력을 봐주고 저의 인간미를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런 제가 쓴소리를 했을 때도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 사랑해요라던가 이제 뭐 하트 나무를 그린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이제 아이들의 그런 정성이나 저의 노력들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교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저도 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가 돼요. 7년 차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진로를 상담했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수능이라는 게 결국엔 최종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능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이가 더 먹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사에 대한 꿈이 진심이라면 그 꿈은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현재의 능력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20살 수능까지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서 어떤 억지로 남을 위한 보여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그 꿈을 항상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그런 뛰어나고 열정 있는 후배들을 같이 교단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직 생활 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학생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길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이 진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